안녕하세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화곡동에 있는 빌라가 경매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유찰됐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 낙찰 받으면 안 됩니다. 왜? 더 유찰 후에 낙찰 받으면 좋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11차에 강씨가 2,50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왜 더 유찰시킨 후 낙찰 받아야 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빌라가 경매 나왔습니다. 5번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튜브 찍으면서 낙찰 받아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은 안 누르시지만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 유튜브 기억하실 겁니다. 위험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물건입니다. 낙찰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빌라는 10번 유찰됐는데 낙찰 받으면 안 된다. 부천 빌라는 5번 유찰됐는데 낙찰 받으면 좋다.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는데 구독자 여러분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연 낙찰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경매 개인지도 받고 있는 제 수제자격인 정모 씨가 단독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10번 유찰된 빌라는 좀 더 유찰 후 받아라. 5번 유찰된 빌라는 즉시 받아도 된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네,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빌라에는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두 빌라에 있는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매 신청 채권자이다. 이 두 개가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 서울 빌라의 차이점은 서울 빌라에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늦게 했다. 경매를 누가 진행하고 있는데 뒷북치고 2번째 경매 신청을 했다. 부천 빌라의 차이점은 대항력 있는 그 임차인이 첫 번째로 경매 신청했다. 그 차이 때문에 부천 빌라는 즉시 입찰에 참여해도 좋고 서울 빌라는 좀 더 유찰 후에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11회 차로 낙찰을 받았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이런 부분은 경매 초보자는 물론이거니와 중급자도 모르고 일부 고급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종종 실수하더라.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절대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든가 배당에 대하여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법원이 정한다. 기일이 아니고 기 아니다.
본건 빌라의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0년 6월 10일, 6월 10일까지 채권자들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땡전 한 푼 배당 주지 않는다. 그 채권자가 국가이고 세금인데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절대로 땡전 한 푼 주지 않는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빌라를 어떤 사람이 매우 큰 금액으로 낙찰받았다.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주다 돈이 남았다. 그 남은 돈을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줄지언정 배당 요구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땡전 한 푼 주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모든 채권자들은 꼭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법원이 채권자를 알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권리신고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채권자를 모른다? 권리신고 배당 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 모르고 있는 채권자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가장 먼저 최초에 등기된 경매기입 등기가 기준이다. 자세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빌라의 경매기입 등기는 2020년 3월 20일 날 들어왔다. 법원에서 경매기입 등기를 넣을 적에 이미 그 전에 근저당이 들어와 있었고 압류가 들어와 있었다. 법원에서 경매기입 등기를 등재할 적에 이 채권자들은 알 수 있었다. 경매기입 등기 이후에 채권이 들어온 게 있다. 압류, 가압류, 압류. 기입 등기 이후에 들어온 이 채권은 법원이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들어온 이 권리 알 수 없다. 모른다. 권리 신고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기입 등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권리 신고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법원이 정한다. 기일이 아니고 기한이다. 이때까지 채권자들은 권리신고 배당 요구해라. 하지 않으면 배당 절대로 안 준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들이 꼭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경매 기입 등기 늘지 그 이전에 들어와서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모른다면은 꼭 해야 한다. 그 안다 모른다의 기준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최초로 기입된 경매 기입 등기다. 그렇다면은 신고 안 한 채권자들은 경매 끝나고 배당 받을 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배당일 3일 전에 배당은 확정된다. 그때까지 배당 요구 권리 신고 안 한 사람은 해야 된다. 왜?
채권 최고액으로 1억 7천짜리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구한 금액은 1억 4,183만 6,065원.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일부 상환해서 깎여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1억 근저당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5천 갚았다. 5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배당 확정은 배당일 3일 전에 되니까 그 전에 채권을 넣어서 법원에서 확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늦게 하면 안 한 것이다. 그래서 배당 주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학 여기 있는 임차인 김씨 배당 언제 했나 보니까 20년 6월 18일.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늦었습니다. 배당 요구를 늦게 하면은 안 한 것으로 간주해서 배당 주지 않는다. 이거 법원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늦게 배당 요구해서 받아들여졌으니까 배당 줄 거 아니야? 이런 혼란에 빠뜨립니다. 어차피 늦어서 배당 줄 거 아니라면은 배당 요구 받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매 신청을 한 것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보고 배당을 주겠다. 대항에 있는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김 씨가 언제? 20년 6월 19일 날. 경매 신청자가 경매 신청에서 배당 요구 간주한 것으로 보면 그 배당 요구일은 경매가 기입된 날, 신청된 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배당 요구가 뒤로 확 쳐져 있습니다. 근저당 언제입니까? 2018년 5월 24일. 늦습니다. 압류, 가압류.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가압류 날짜도 2020년 5월 28일입니다. 매우 늦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를 늦어서 배당 안 줄 것이고, 두 번째는 배당 요구 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신청일이 너무 늦어서 배당 순서에서 뒤로 밀려서 못 받고,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경매 용어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전경매 배당 요구 후 경매에서는 배당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11회차 이 빌라를 2,500만 원에 누군가가 낙찰받았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2,500만 원만 주고 낙찰받으면 이 임차인 1억 7,300만 원 인수하지 않고 이 빌라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2,500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1억 7,300 물어주는 줄 알고 물어주고 해결하는 방법.
2,5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이 빌라에 나타나서 내 빌라니까 집 비워달라.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네 그러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나 1억 7,3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배당 요구 늦게 했다고 안 주고 신청일이 늦었다고 앉아서 나 한 푼도 못 받았거든. 당신이 나 1억 7,300 물어줘야겠어. 그때서 펄쩍 뛰고 놀랍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면 물어주고 해결하면 되는데 되게 물어주지 않습니다. 아이 모르겠다. 배째라. 낙찰자가 소유자가 돼 있는데 그러고 나자빠집니다. 이때 이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생긴다면은 경매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 김씨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와우! 내가 전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늦게 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이번에는 잽세게 해야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경매를 두 번째 신청하니까 신청일이 늦었다고, 순위 늦었다고 안 주더라. 내가 신청해야지. 라고 첫 번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항력을 다 갖췄습니다. 어떻게 쳐도. 그렇다면 법원에서 배당 줄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왜? 전 경매에서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첫 번째 늦어서 안 한 거지만 경매 신청일이 늦어서 못 받았지 배당 요구한 거거든요. 후경매에선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 또한 답답한 노릇일 것입니다. 경매 용어 또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가 정상이었다면 무잉여가 된다. 무슨 뜻이냐? 대항력 있는 김 씨가 경매 신청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를 잘 지켜서 정상적으로 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이 유찰되는 이 금액 갖고 1억 7,300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못 받는데 경매 신청한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돈이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돈이 한 푼도 돌아가지 않으면 이 경매는 취소됩니다. 무잉여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돈이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취소되고 다시 경매합니다. 그런 경우를 무잉여라고 합니다. 중복 사건은 사건 번호가 1개 이상. 이것도 용어 설명입니다. 본건 빌라의 사건 번호가 2개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건 번호를 어미 모자를 써서 모 사건 번호, 아래에 있는 사건 번호를 아들 자자를 써서 자 사건 번호. 근저당권 김 씨가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뒷북치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사건 번호가 부여됐을 적에 우리는 이것을 중복 경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건에 입찰한다면은 모 사건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 사건 번호가 무슨 이유로 취하된다면은 자동으로 자사건 번호로 경매는 진행됩니다. 용어 설명입니다. 물상보증인.
이 빌라는 전시 소유 빌라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한씨입니다. 소유자 전씨가 채무자 한씨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보증 또는 담보로 제공했을 적에 그 소유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부동산으로 나 아닌 제3자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보증을 서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화곡동 빌라는 왜 10번, 11번 유찰됐는데 낙찰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냐. 이 2,500만 원은 현재 이 빌라의 소유체 임차인에겐 땡전 한 푼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들 채무 변제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액으로 낙찰받더라도 임차인의 1억 7,300만 원은 고스란히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낙찰금액 2,500만 원 플러스 1억 7,300 얼마입니까? 1억 9,800인가요? 1억 9,800. 감정가 대비 110% 정도 되네요. 무슨 빌라를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습니까? 그래서 더 유찰시켜서 2,500만 원 그렇게 받지 말고 더 유찰시켜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부천에 있는 빌라는 얼마에 낙찰받더라도 이 낙찰 금액에서 경매 예납 금액을 뺀 금액 그 전체가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는 내가 낙찰 금액 그리고 임차인을 얼마나 인수해야 되나 임차 보증금을 그거를 주판화를 두들겨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이익이 난다 하면 입찰해도 괜찮은 물건이 됩니다. 여러분은 입찰가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저는 입찰가를 정하는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입찰할 적의 입찰가 또는 타인을 위하여 매수 신청 대리로 입찰할 때 저만의 원칙을 확실히 지킵니다. 제가 목표로 정한 그 수익이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을 철저히 지켜서 입찰합니다. 그리고 그 입찰 금액이 아니면 말고 그래서 낙찰 받으면 좋고 떨어지면 말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낙찰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겠다. 화곡동 빌라 감정가보다 1,800만 원 더 비싸게 감정가보다 110%로 무슨 빌라를 그렇게 세게 받습니까? 저는 절대로 저만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여러분도 경매는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지 낙찰 받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유튜브 마치겠습니다.